유럽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가장 안전하고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나라가 폭력과 범죄의 늪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폭탄이 터지고 밤거리를 못 돌아다닐 정도로 치안이 안 좋아졌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점점 안전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적극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선생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쫓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프로니아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중학생 또래 아이들에게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책이랑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리모주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초록이 가득하고 조용한 동네예요. 오래된 돌집들과 좁은 길, 그리고 나무들이 많았죠.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조용한 마을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 어른들이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항상 웃으셨고, 이웃들은 길에서 저를 보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공원에서 놀고 해가 져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프랑스는 더 이상 없어요. 한순간에 변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일들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학교 근처 벽에 이상한 낙서가 생겼고 그 다음 주에는 밤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변에 경찰차가 부쩍 많아졌고 친구들은 집 문을 더 일찍 잠그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집에 가는 걸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학생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싸움이 났다고 했고 어떤 여학생은 집에 가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왔다며 울었어요. 저도 해가 지고 나면 괜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 빵집 소식 들었어? 라고요. 어떤 빵집? 이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공원 근처에 있는 그 빵집. 어젯밤에 폭발했대. 저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거기 갔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가게 주인들도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매주 토요일이면 거기서 크루아상을 샀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갱단들 사이의 다툼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폭탄이 터졌고 여러 명이 다쳤대요. 어떤 한 남성은 결국 숨졌고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줄리앙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줄리앙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시를 정말 좋아했고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남아서 질문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날도 줄리앙은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누군가 총을 쐈다고 해요. 줄리앙을 노린 건 아니었지만 그 총알이 줄리앙에게 날아왔어요. 줄리앙은 겨우 15살이었어요. 장례식 날 줄리앙의 어머니는 너무 많이 울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저 길을 건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은 밥도 먹지 못했어요. 웃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나라가 이젠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매일 걸어 다니던 거리들은 위험해 보였고 예전에 친구들과 뛰어놀던 공원은 텅 비었어요. 심지어 밤하늘의 별빛마저도 차가워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남아있긴 할까? 어느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한 블로그 글에서 이런 짧은 문장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다. 한국?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팝 음악이나 드라마가 있다는 건 알았고 K-팝 좋아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거든요. 제가요? 세상 반대편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그런데 창 밖을 봤을 때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밖은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직도 그때 그 소리가 기억나요.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을 때 마치 속삭이듯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한텐 그게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바뀌려는 소리처럼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 조용했어요. 프랑스의 공항은 보통 시끄럽고 붐비고 조금은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밀치고 고함치고 가방은 자주 분실되죠. 그런데 여긴 전부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빠르기까지 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했고 공기는 맑고 깨끗했어요. 영어로도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길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직원들은 책상 뒤에서 친절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그중 한 분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대답도 깜빡할 뻔했어요. 짐을 찾아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여기가 바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공항철도 안내 표지판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열차를 타고 서울 그러니까 수도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처음엔 나무랑 넓은 도로만 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창이 붙은 멋진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매끄럽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공원들까지 보였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 같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열차에서 내려 서울역 안으로 들어섰을 땐 갑자기 제가 아주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저를 밀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걸어갔어요. 누구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고 얼굴에 찡그린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차분하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호텔로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번역 앱을 켜서 저랑 대화를 나누셨어요. 앱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러자 기사님이 다시 타이핑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차는 아주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 밖으로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버스와 자동차는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자전거도 보였지만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신호등은 모두 정확히 작동했고 표지판도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리만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짐을 내려주시고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떠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침대에 앉아 창 밖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머릿속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했어요. 한국의 밤은 어떤 느낌일까? 프랑스에선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선 왠지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킷을 챙겨 입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길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밤이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연인들이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카페, 가게, 식당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 소리도 들려왔어요. 걷다가 작은 편의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은 환하고 따뜻했어요. 진열대에는 간식, 음료, 즉석 식사까지 가득 차 있었고요. 저는 라면 컵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이거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계산대에 있던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가게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첫 입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필요한 걸 사고 정중하게 나갔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청소년이 할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줬고 어떤 여성이 떨어뜨린 장난감을 아이에게 건네줬어요. 그 순간 저는 관광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걸었어요. 공원도 지나고 가게도 지나고 조용한 강변 산책로도 지났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담소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누구의 눈에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걸음걸이엔 서두름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살던 그 세상과 같은 곳이 맞을까? 호텔로 돌아와 창문 앞에 다시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한밤중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어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그냥 평온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벌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걷고 있었지만 당황하거나 급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들은 작은 가게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모든 게 참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더 보고 싶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가방이랑 작은 수첩 그리고 휴대폰을 챙겼어요.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걷고 싶었고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었어요. 선생님이란 직업은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인도는 아주 깨끗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마치 솔향기랑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인 것 같았어요. 버스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고요. 어떤 여학생이 할머니를 도와서 길을 건너게 해드리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학생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친절함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그날 오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강 옆에 있는 큰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만 걸어보자 하고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순간 정말 놀랐어요. 공원은 엄청나게 넓었어요. 초록빛 잔디에 널찍한 길, 키 큰 나무들,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여기저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강아지들은 주인과 함께 뛰어다녔고요. 푸드트럭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공원이라기보다는 삶을 축하하는 축제 같았어요. 저는 강 옆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연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고 두 소년이 킥보드를 타고 웃으며 달리는 걸 봤고 어떤 10대들은 나무 근처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살랑이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살던 곳에선 이런 게 흔치 않을까? 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저는 그곳에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지 않았고 휴대폰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위험한 소리도 사이렌도 아니고요. 웃음소리요. 잠들기 전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 나라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계획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의 다른 지역을 가보기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유명한 쇼핑 거리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귀여운 카페랑 서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이나 우유팩 모양의 노트 같은 걸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다는 영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크고 정말 깨끗했어요. 열차는 빠르고 표지판도 보기 쉬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안전하게 느껴졌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도 한 번도 불안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모두 조용했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환승을 하려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계시던 한 남자분이 비틀거리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발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꽤 세게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계단 중간에 서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졌어요. 그런데 제가 얼어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한 젊은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리고 바로 달려가셨어요. 양복 입은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요. 한 10대 남학생은 달려와서 자기 재킷을 벗어 남성의 머리 밑에 깔아줬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은 물병을 열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그분 입술에 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셨어요. 맥박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고, 아무도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가 도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낯선 사람에게 생긴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었고,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의료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들것으로 옮길 때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가방도 잘 챙겨서 전달해 주셨고요. 어떤 여성분은 혹시나 그 남성이 깨어나서 놀라면 안 된다며 구급차에 함께 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각자의 하루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저한텐 절대 당연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본 적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봤어요. 혹은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두가 도왔어요.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서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쇼핑도 안 했고 뭐 먹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계속 이런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여긴 다를까? 왜 이렇게 강한 울림이 있을까? 아마도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때문일지도 몰라요. 두려움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많은 걸 쓰지 않았어요. 단 한 문장만 적었어요. 모두가 이웃처럼 행동하는 나라에선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비가 내렸어요. 폭우는 아니었고요. 잔잔하고 고요하게 조용히 내리는 그런 비였어요. 도시 전체가 한결 조용해지고 괜히 마음도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날은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고 그저 따뜻한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이나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열어서 근처에 책방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백두북스라는 서점을 발견했어요.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산을 챙겨서 천천히 비 오는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등 예쁜 색 우산을 쓰고 지나갔고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빵 냄새가 섞여서 참 기분 좋은 공기였어요. 서점은 작지만 정말 예뻤어요. 창문은 김이 서려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조그마한 종이 딸랑 울렸어요.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책장은 책들로 가득했고 배경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종이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차향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책들은 어떤 건 한국어로 어떤 건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한국 시집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고 역사책만 모아놓은 코너도 있었어요. 서점 뒤편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주전자와 함께 앉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앉았어요. 산에서 온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골랐어요. 한국의 전통,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옛날 민담들이 담긴 책이었어요.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빗소리도 잊어버릴 만큼 빠져들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한국 공부하고 계세요? 고개를 들었더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이 테이블 건너편에 서 계셨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화려한 옷은 아니었고 그냥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 차림이었어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계셨고 조심스럽게 웃으셨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분이 의자를 당기면서 물어보셨어요.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물으셨어요. 여기 마음에 드세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과연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따뜻한 차, 책들, 창 밖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빗방울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 이름은 효성이었어요. 교육용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어디든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착하고 때로는 정말 엉뚱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요. 또 소속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그럼 느끼셨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분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물으셨어요. 어떤 걸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함, 신뢰, 조용한 아침, 시끄러운 웃음, 컵라면,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손길, 어둠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분이 웃으셨어요. 딱 한국 같네요. 그날 서점을 나설 때쯤 비가 그쳐 있었어요. 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햇살이 아주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효성 씨는 서점 문가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오세요. 같이 책 이야기 더 해요. 꼭 그럴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우산 없이 걸어갔어요. 잎사귀랑 지붕에는 여전히 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공기는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걸지도 몰라요. 한국에 도착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고작 일주일이요. 그런데요, 마치 전혀 다른 인생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살아낸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친절,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안전함, 늦은 밤 따뜻하게 먹은 국수,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듯한 미소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잘 설명하기 힘든 조용한 감정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자꾸 효성 씨 생각이 났어요. 딱 한 번 비 오는 날 서점에서 만났을 뿐인데 그날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마치 흥얼거리는 노래처럼요. 크고 요란하진 않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 다음날에도요. 효성 씨는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관을 보여줬어요. 또 재래시장에 데려가 줬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이 매운 떡볶이랑 싱싱한 채소를 팔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분은 제가 말할 때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 저를 감동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어느 저녁 저희는 다시 한강을 걸었어요. 가로등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걸었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연인들은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손에 불빛 나는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그때 효성 씨가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아주 단순한 말이었는데 제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아직도 그냥 여행자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살랑 불고 나뭇잎 하나가 제 뺨을 스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도망치듯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무언가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망치러 온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새로 시작.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프랑스를 떠올렸어요. 제 학생들, 폭발한 빵집, 집에 돌아오지 못한 소년. 그리고 너무 오래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국을 생각했어요. 컵라면, 공원, 책방,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 그리고 저 자신을 떠올렸어요. 지치고 무서워하던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여자, 밤에도 움츠러들지 않는 여자, 다시 강해진 여자로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노트북을 열고 프랑스 학교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번 학기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간, 숨 쉴 시간,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머물 시간이요. 그리고 효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나 괜찮아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효성 씨가 살짝 걱정하는 얼굴을 하셨어요.
혹시 제가 나쁜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제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더 오래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마 꽤 오래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교사예요. 하지만 서울의 작은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밝고 질문이 많아요. 프랑스에서 가르치던 아이들과 닮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수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걸어가요.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이 가끔 어둡게 느껴질 때 한국은 아직 빛이 남아있다는 걸 제게 보여줬어요. 저는 안전함을 원해서 한국에 왔고 사랑을 찾아서 여기 머물게 되었어요.